안녕하세요. 알파제일 보험계를 보험의 정영주 보험계입니다. 오늘은 OJT 4일차로 회계 쪽하고 KIFRS 1019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IFRS 1019는 좀 심도 있게 좀 봐야 돼서 오늘하고 수요일에 걸쳐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계 쪽 그 연금수리학이라는 학문이 회계 학문이라고 하면 그렇고 연금수리 이쪽이 회계에서 파생된 거라고 그랬어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는 회사에서는 이걸 부채로 삼아야 되고 부채로 삼아야 되니까는 그 부채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연금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재정 방식이 나왔고 EAN, ILP, PUC, 그 다음에 필 방식, 그 다음에 저기 에그리게이트 방식이 있고 연금수리 공부한 사람은 알 거고 여기 간단하게 끝나면은 그 재정 방식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재정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회계를 아셔야 돼요. 회계 1차 시험에도 있지만 또 이쪽에 그 종업원급여에 있는 그 회계를 아셔야 돼요. 일단 가장 크게 이제 재무상태표에 보면 차변과 대변이라고 나눠요.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손익계산서가 있죠. 옛날에는 이거 밸런스 시트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또는 프로핏 앤 로스 스테이트먼트.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요. 차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데 차변은 돈이에요. 돈이 좋으니까 오른쪽. 대변은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돈의 흐름.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이 돈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내 돈 아닌 거하고 하나는 내 돈인 거하고 내 돈 아닌 거를 전문용어로 부채, 오블리게이션, 부채 또는 영어로 뭐라 그러지? 부채를 라이어빌리티, 라이어빌리티, 오블리게이션, 자본, 내 돈은 자본. 그럼 이제 퇴직금과 관련된 거는 부채 확정급여 채무 파트가 나와요. 확정급여 채무를 부채로 잡고 거기서 사회적 이자도 빼가지고 순 확정급여 부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채 쪽이 있고, 자본 쪽에 이제 자본금이 있고, 자본 조정에 재측정 이익손이 들어가요. 보험수리적으로 평가하니까는 예측과 실제의 차이 또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의한 차이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흐름에 부채 쪽에 확정금의 채무를 산정하고, 자본 조정에 재측정 이익손을 가져간다. 이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매도관원증권 평가 손익하고 비슷한 항목이에요. 매도관원증권 평가 손익은 그게 딱 매도가 되는 순간 그 매도관원 평가 손익이 다 단기 손익으로 다 귀속이 되지만 얘는 매년 누계적으로 관리한다. 귀속 안 된다. 내가 하는 말 이해 잘 안 되는 사람들 회계 공부하세요. 해야 돼요. 회계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서 이쪽 항목은.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되고 영업이익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요게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이 아니라 요게 매출 총이익이고 판관비를 빼면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돼요. 회사에서는 단기순이익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 더 중요해요. 왜 영업이익이 더 중요해요? 단기순이익 100억 나눈 회사하고 영업이익 100억 나눈 회사하고 어느 회사가 더 좋은 거예요? 영업이익. 뭐 둘 다 좋은 회사겠지만 이제 그 안을 봐야지. 그 안을. 단기순이익 100억 났는데 땅 팔아가지고 90억이 생겼어. 그 실제로 이익은 10억밖에 안 돼. 그리고 영업이익 100억 난 회사는 영업이익으로 이미 100억이 났으니까 여기 뭐 다른 요소가 들어가지만 이 회사는 이 EA 요인을 좀 봐야지. 영업이익 100억 났으면은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 영업외로 수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영업의 비용, 요걸 차감하면 요게 이제 저기 뭐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수입. 여기서 이제 법인세를 차감하면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이게 이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많다는 거는 이 회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여기 이게 학교로 얘기하면은 수학과 학생인데 수학은 잘못하고 지금 철학하고 국어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 학생?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거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영업과 관련된 수익과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쪽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이쪽까지를 잘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게 우리가 이 확정급여 채무와 관련된 게 다 이 비용을 거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용을 여기 매출 원가도 들어가고 판관비도 들어가죠. 매출 원가는 매출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즉 공장에서 직접 물건 제조하고 그런 분들 또는 공장 관리하는 사람들 뭐 여하튼 그런 사람들 매출 원가. 판관비는 관리하는 사람들, 인사팀 좀 쉽게 얘기하면 인사팀, 재무팀, 회계팀 이런 분들 거 그런 분들 비용 판관. 그래서 다 요구를 거쳐 가지고 이쪽으로 다 떨어진다. 즉 비용을 거쳐 가지고 부처로 갔기 때문에 이 나누는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옛날에 추계액 방식일 때는 추계액 증가분이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추계액이 올해 100원이었는데 작년에 100원이었는데 올해 150원이 됐다. 그럼 요 50원이 여기로 들어갔다고. 만약에 50원 중에 30원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거, 20원은 저기 관리하는 분들이다. 그럼 30원, 20원 여기로 들어가고 요 30, 20이 다시 이쪽으로 반영된 게 다시 이쪽으로 꽂혔다. 근데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K-IFRS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확정급여 채무를 PUC로 구하는 게 나올 거예요. 네,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는 실무용으로 얘기했다는 거고 또 시험용의 PUC식은 또 달라요. 시점도 다르다고. 그것도 별도로 다시 또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 원가 쪽으로 가는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면 얘를 PUC로 구해라가 나올 거고 원가 쪽으로 가는 부분이 어떻게 원가가 구성되는지 그 비용을 이 얼마인지 찾으라고 해요. 그걸 찾아야 돼. 그리고 요걸 딱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20원이 올해 증가됐구나 그냥 20원이 톡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뭘 거쳐서 들어가냐면은 분계를 거쳐서 들어가요. 분계를 거쳐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분계가 어떻게 떨어지냐? 이제 뒤에 이 분계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 BS로 들어갈 금액이 어느 거고 IS로 들어갈 금액이 어느 건지를 회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공부를 해도 잘 몰라. 공부를 해도. 이것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그러면은 일단 차변과 대변으로 분계가 떠져요. 분계가 떠지는데 최초의 회사가 생겼어. 최초 회사가 지금 여기서 생겨가지고 여기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확정급여차가 100 나왔어. 그럼 이제 100원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차변과 대변이 있으면은 확정급여 채무는 차예요, 대예요? 대에 있잖아. 또 대변이라고 대변. 도는 차변, 자본은 대변. 확정급여 채무도 차변, 대변. 그러니까 여기에 확정급여 채무 이제 DB로 쓸게요. 디파인드 베네핏 오블리게이션. 확정급여 채무 100. 자 이제 여기 상대 계정이 들어가야 돼. 상대 계정이 처음 생겨가지고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뭘 고쳐야 된다고 그랬어? 비용을 고쳐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이제 퇴직 비용이 되는 거야. 퇴직 비용.
이거를 단기 근무 원가. 1년 근무하면서 생겼으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 자 돈과 자본과 부채. 그 얘는 돈이 자본이 부채예요. 부채잖아. 그러니까 얘는 BS야. 그 다음 얘는 퇴직 비용. 돈도 아니고 채무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IS로 간다. IS. 그 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계속 흘러오던 회사가 있어요. 흘러오던 회사가. 응? 흘러오던 회사가 바뀌었으면 그 회사는 추계액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얘기가 이제 뭐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추계액이 되는 거야. 퇴직금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으로 여지껏 100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KIFRS로 하면 이제 전환 재무제표가 돼요. 전환. KIFRS로 전환을 해요. 전환. 그러면은 전환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전환 재무제표. 전환 재무제표를 만들면은 얘가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잖아. 추계액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의 변경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정책의 변경이 있고 회계 기준의 변경인가? 추정치의 변경. 얘는 추정치의 변경이 아니고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는 퇴직금 추계액이 이쪽으로 오고 퇴직금 추계액 100되고 대변에 DBO 100일까? 계산해봐야. 계산해봐야 알지. 그러면은 110이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겠지. 그쵸? 뭐 95가 될 수도 있고 우연찮게 100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100은 잘 안 나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진짜 이건 1억 번 하면 한 번 더 할까 말까. 그럼 110과 95가 되면은 110이 됐어. 그러면 뭔가 맞춰줘야 되잖아. 그럼 이쪽에다 맞춰야 돼, 이쪽에다 맞춰야 돼. 이쪽으로 가야지. 이게 이제 재측정 손실 10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95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이쪽 맞춰야 돼, 이쪽 맞춰야 돼. 이쪽 맞춰야 되지. 그럼 여기는 재측정 이익 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디로 들어간다고? 기타 포괄로 간다고. 얘는 여지껏 쌓여있는 요 돈은 지금 여기 있는 돈이잖아요. 퇴직금 추계. 그 비용을 다 거쳤어, 안 거쳤어? 이 돈 다 거친 돈이 안 거친 돈이야, 비용을. 다 거쳐서 갔지. 퇴직 비용 100에 퇴직금 추계 100 했으니까 비용을 다 거쳤지. 다 거쳐서 간 돈이라고요. 거쳐서 갔는데 이게 회계 정책이 변경되면서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기타 포괄로 가서 자본 조정에서 건들게 만들어놨다고. 자본 조정에서. 자, 그리고 이제 전환을 했어. 전환을 하면 이제 계속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계속 평가. 계속 KIFRS로 평가가 이루어져. 계속 KIFRS 이제 이후로는 이루어지면 이제 KIFRS 이제 봐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여기가 기초고 여기서 기 말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DBO 제로 여기 기초를 제로 시점이라고 하고 기말을 1 시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DBO 1이 되겠지. 이건 PUC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요렇게 1년 더 근속했죠. 그러면 DBO가 늘어야 안 늘어요? 부채가 늘지. 그거를 단기 근무원가. 그걸 단기 근무원가라고 해요. 두 번째, 얘는 미래 지급할 퇴직금 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을 평가한 게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정의를 말로 쓰면은 미래 지급할 퇴직금 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할 금액을 확정급여채무라고 하고,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두 번째 시간에 그 퇴직금을 적금 든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퇴직금을 적금 든다는 개념으로. 그때 여러분이 5년 후에 500만 원을 마련한다면 매년 얼마씩 적금 든다? 100만 원씩. 응? 500 나누기 5년으로 해서 매년 100만 원씩 적금을 든다. 근데 내가 지금 2년밖에 안 지났어. 그러면 얼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재 가치 없이 그냥 200 가지고 있어야 돼. 200. 2년 지났으면 그럼 이거 두 개잖아. 미래 지급할 퇴직금 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거. 현재가 여기란 말이야. 현재가 여기. 얘가 미래 여기 대전자 없이. 근데 이때 100만 원과 이때 100만 원 같아 틀려? 틀리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재 가치라는 걸 하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에서 만약에 매년 5만 원씩 이자가 발생된다라면은 얼마 있어야 돼요? 85만 원 있으면 되지. 5만 원 3년 해서 딱 5만 원씩 5 해가지고 딱 100이 딱 맞으면 되잖아. 그럼 얘가 1년 지날 때마다 뭐가 발생해요? 이자가 발생하지. 그래서 얘가 시간 경과로 이렇게 가면은 시간 경과로 이자가 발생해. 이자가.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는 제도가 변경이 됐어. 예를 들면은 여기 한 배수로 주다가 여기서 두 배수로 바꿨어. 그럼 부채가 늘어야 안 늘어요? 늘지. 그러니까 한 배수의 거는 비용 처리가 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지. 요거 두 배수로 하죠. 1.5배수로 해. 1.5. 그러면 나머지 0.5배수는 비용 처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그 비용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게 다시 그 차이 0.5배수 금액만큼이 과거 근무.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다 과거잖아. 과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 근무 원가라고 표현을 한다고. 과거 근무 원가. 그 다음에 여기에 DC 전환이나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돈을 주고 거래를 끝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손익이 발생하죠. 그게 정산손익. 요 정도가 비용 KIFRS의 비용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 3-1에서 보면은 자, 기시확정급여 채무가 자, 보자고. 재무제표를 직접적으로. DBO 현금을 하면 DBO. 여기 DBO 제로가 얼마야 지금? 100. 그 다음에 단기 근무 원가가 얼마야? 단기 근무 원가가 20. 그리고 이자 비용이 얼마야? 30. 이자 비용이 30. 그 다음에 지급액이 여기 퇴직자한테 40 지급했어. 그 다음에 전출도 똑같이 40하고 전출에다가 50. 그 다음에 전입으로 60. 전입자의 전입액이 60. 그리고 DC 제도는 중간 정산 금액이 70. 전 중간 정산이 70. 그리고 과거 근무 원가가 80. 과거 근무 원가가 80.
그리고 축소 정산 손실이 산업 결합 관련 손익, 사업 분리 관련 손익, 사업 결합 금액, 사업 분리 금액. 요거는 요 디시전 중간 정산하고 가공목 중간 정산하고 비슷하니까는 그건 뺄게요. 그다음 환율 변동 효과가 있어. 환율 변동 효과. 환율 변동 효과가 얼마? 이거는 부호가 있어야 돼. 손실이야 이익이야. 140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로 되어 있어 지금. 그 다음에 기말 확정금액 채무가 DBO1이 175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요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하나하나 보자고. 기초 DBO는 여지껏 분결했다고 하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여지껏 분결했다고 치면 기초 DBO는 여기 DBO 100이 있을 거고 여기에는 퇴직 비용에 100이 잡혀 있겠지. 그래서 이 100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다? 이쪽에 들어가서 과거에서 흘러왔잖아. 그 돈이 어디 들어가 있어? 당기순이익이 들어와서 당기순이익이 이쪽에 이익잉여금 쪽으로 들어가 있지. 이익잉여금이 들어가 있다고. 요 돈이 저기 이익잉여금에 들어가 있다고. 이익잉여금 쪽에 들어가 있어요.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요 돈이 이미 당기순이익이 반영돼서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근무일자 늘었잖아. 그러면 차면에 대변은 이제 차됐어 조금. 이게 단기 근무가 늘었잖아요. 단기 근무가는 확정금액 채무잖아. 그러니까 DBO 20에 여기는 퇴직 비용하고 단기 근무가 해서 20 이렇게 써. 그다음에 이자 비용도 DBO 30에 퇴직 비용 이자 비용 30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자가 발생하면은 퇴직자는 자기 여기가 쌓아놨던 거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쌓아놨던 게 DBO 90 여기는 차변 금액이 이제 뭐 줘야 돼? 현금 주든가 사회자산 주든가 또는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90이 발생을 해요. 왜 미지급금 왜 나오냐면 퇴직자 발생하면은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은 퇴직은 오늘 발생했어. 돈을 언제 줘요? 언제 줄 것 같아 돈? 오늘 퇴직하면은 나 오늘 퇴직할 거야. 사직서 내면 돈 언제 줄 것 같아? 오늘 바로 줄까? 본인들 등록금 영수증 등록금 내라고 하면은 오늘 영수증 주고 오늘 내 답입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그 시차가 발생한다. 시차가 발생하니까 그러면은 돈 줄 때까지 그럼 이거 회계처리를 안 해? 그게 뭐 일주일, 2주면은 뭐 기억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한두 건이면 기억할 수 있겠지. 한 100건 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기억해 그거를? 그러니까는 퇴직 일자에 다 이거 뜬다고. 일단 차감을 해놓고 미지급금을 잡는 거야. 그래서 미지급금 계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걸 돈 줄 때 미지급금, 현금, 사회자산 다시 뜬다고. 역분계를 다시 쳐줘요. 그 다음에 전입액이 들어오면은 전입액이 들어오면 여기는 DBO가 되겠지. DBO 60. 그리고 상대적 예정이 뭐가 될까? 전입액이 들어오면. 이걸 뭘 받았어? 여기서 이거 받았어. 예. 이거 받았어. DBO가 뭐야? 그럼 뭐 받았어? 부채 받았잖아. 아버지한테 부채 받았단 말이야.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런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채를 받았어. 그리고 제가 500억 갚을게 그럴 거야? 부채 500억 받았어. 500억 갚을 거야 그럴까? 자산을 500억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받을게요 해야지. 무조건 받아야지. 자산 500억 주셨는데 근데 부채를 내가 할아버지가 돈을 빚져가지고 500억을 네가 갚아야 된다. 받아라 하면 받을 거야? 모두 모아서 같이 받아야 돼 그러면. 할아버지 그럼 그 500억 어디 있어요? 500억 같이 주셔야지. 그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뭘 받아야 돼? 이거 받으면 뭐 받아야 돼 그러면은?
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상식의 학문이야. 상식의 학문. 어려운 거 아니야. 상식의 학문이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본인들한테 지금 500억 빚을 줬어. 그거 그냥 받을 거야? 내 할아버지 제가 착해가지고요 500억 갚을게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게요. 갚을 거야? 아니지. 할아버지 그럼 500억 돈도 주셔야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받으면 뭐 받아야 돼? 돈을 받아야 되잖아. 돈을 60억 받아야 되잖아. 근데 바로 줘? 바로 안 줄 수 있지.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게 이제 그때 이제 미수금이라고 써. 미수금 또는 돈을 받으면 현금 또는 사회자산 DB에서 받으면 사회자산 이렇게 해서 60을 받아. 이렇게 딱 맞아야 돼. 항상 생각해야 돼. 부채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받는다? 말이 안 되지. 근데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어. 현실에서는 왜? 현실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입을 갔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저기 아주 계열사인데 아주 못 사는 계열사가 하나 있어. 얘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홍길동을 전입을 보냈어. 그러면서 퇴직금 3억이라 퇴직금 3억 받으세요 하고 얘가 가난하니까 3억 안 줄 수도 있어. 부채만 주고. 현실은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부채를 받았잖아. 그럼 여기에는 저기 결손금이나 뭐 여튼 그런 걸로 다시 또 처리가 돼. 현실에서는 알 수 없는 돈들이 뭐가 저기 본인들도 용돈 받으면은 10원짜리까지 다 적으려면 다 적을 수 있어? 언제 썼는지? 그런 것들이 다 또 누락이 된단 말이야. 누락이 되면 그걸 잡손실. 그걸 잡손실 또는 잡이익이라 그래.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는데 생겼어. 그래서 잡손실 잡이익 처리를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발생하면 돼, 안 돼? 부채 500억 받았는데 자산을 안 받는다? 미친 거지 그거는. 그거는 저기 나중에 감사하면은 배임, 횡령 그런 걸로 걸려. 배임, 횡령. 아니 회사 멀쩡한 회사에 부채를 500억 받으면서 자산을 안 받았다. 그 회사가 날라갔어. CEO가 그딴 짓을 한 거야. 그럼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CEO가 그럼 배임, 횡령죄를 쳐야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까지 다 끝났어. 그 다음에 DC 이전 중간정산하면 요것도 지급이잖아. 그럼 뭘 빼야 돼? DBO를 70 빼고 여기는 어떻게 돼? 현금 사회자산 미지급금 또 똑같이 70이 오겠지. 과거 공무원과 왔어. 자, 근데 여기 숫자 줄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거를 마이너스로 안 줘. 마이너스로 안 주지만 지급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게 DBO가 여기 오고 얘네들은 차변으로 가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야 돼.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과거 공무원과 발생. 과거 공무원과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80. 플러스 80이라는 얘기는 부채가 늘었다는 거야? 줄었다는 거야? 늘었다는 거지. 늘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변이 DBO가 80이고 대변에 퇴직비용 이제 과거 근무가 이거는 과거 근무가 80. 그럼 요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 과거 근무 구할 때는 우리 재무제표상으로는 실제에서 예정을 빼. 그래야지 80이 나와. 예정에서 실제 빼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빼고 여러분 공부하는 개인의 로스에서는 예정 빼기 실제를 해. 그래서 로스가 마이너스야. 로스가 이익이 플러스고 요거는 손익계산서 관점이야. 손익계산서. 왜 손익계산서 관점이야? 손익계산서에 여기 들어왔을 때 손익계산서 어디 있어? 손익계산서 여기 들어올 때 그 이익이 플러스야, 손실이 플러스야. 손익계산서는 이익이 플러스고 손실이 마이너스야. 손익계산. 그래서 개인의 로스라고 해요.
손익이라고 안 하고 개인의 노스. 그래서 예정 빼기 실제래. 그래서 예정이 한 배수일 때 70이었는데 한 배수일 때 70이었는데 실제로 1.5배수 하니까 150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80이 된 거지. 그래서 손실. 근데 여기서 과거 원본과는 실제 빼기 예정이니까 실제 1.5배수 얼마야? 150에서 빼기 한 배수 70을 빼가지고 80이 된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를 학문적으로 손익계산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개인의 로스. 근데 여기엔 개인의 로스라고 쓸 수가 없어. 여기에는 나중에 재무제표를 보면 알아. 그래서 손실이 플러스, 이익이 마이너스여야 돼. 그래서 실제 빼기 예정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정산손익도 똑같이 나간다고 치고, 정산손익도 똑같아요. 정산손익도.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변동 효과가 플러스래서 환율 변동 효과. 플러스면은 DBO를 늘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어. 학생들이 이거 잘 안 해봐가지고 아마 시험 문제 이거 나오면 틀릴 확률이 많아. 환율 변동 효과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큼만 다 원화로 주나? 달러로 주는 분들도 있어요. 달러로. 나는 미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 다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붙여야 되니까 그냥 달러로 달라고. 달러로 달라고. 그러면은 그분이 환차 손익이 있어 없어요? 없지. 달러로 그냥 100불이면 100불 받으면 그냥 미국에 송금해 주면 되니까. 근데 100불인데 만약에 100불 받기로 해가지고 환율이 1,000원이면은 10만원 현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환율이 만약에 1,200원이면 어떻게 돼? 1,200원이면 12만원 받지만 요걸 다시 변환해가지고 100불로 변환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 환율을 계속 쫓아가면 좋겠지만 안 쫓아간다 그러면은 그 환차손을 누가 감당해야 돼? 개인이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달러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달러로 DBO를 산정했겠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DBO가 100불이야. 100불.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요건 자 지금 원이야 원. DBO 100 이렇게 쓰면 돼 안 돼요? 저거. 왜 안 돼? 달러. 이거 달러잖아. 곱하기 여기다가 환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환율이 자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둘 다 똑같아. 근데 환율이 이때는 1,000원이었고 요때 1,100원이 됐어. 그럼 얼마야? 1,000원일 때는 여기 얼마야? 원래 1,000원일 때는 원래 직접 걸로 계산하면 1,000원일 때는 얼마야? 부채가 10만 원이잖아. 기존 걸로 이전 환율을 적용하면 이전 환율. 근데 현행 환율을 적용하면 11만 원. 이 DBO가 늘어났어? DBO 는 게 없다고 똑같단 말이야. 근데 뭐 때문에 부채가 달라졌어요? 그게 환율 변동인 거야. 그러면 환율에 의해서 부채가 늘었어, 줄었어? 늘었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손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손실이야. 만약에 11만 원이 아니고 8만 원이 됐어. 현행이. 이전 걸로 하면 10만 원인데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좋잖아. 줄었잖아. 그게 2일. 그러면은 환율 변동 효과 여기에 이제 얼마가 들어오냐? 이 10만 원이 들어와야 돼? 얼마가 들어와야 돼? 요걸로 따지면은 1만 원, 얘가 들어오는 거야, 1만 원. 그 다음에 여기 환율 변동 효과 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반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DBO가 이쪽에 있고, DBO가 2만 원, 여기에 환율 변동 효과가 2만 원. 이렇게 돼. 그래서 환율 변동 효과는, 나도 여지껏 안 다뤄봤어. 왜? 저기 달러 평가하는 회사는 그냥 달러로 해줘버렸어.
원어로 또 바꿔서 하면 또 골치 아파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거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어. 외국 계산기 때문에 외국 보고용이란 말이에요. 외국 보고용도 원어를 쥐고 있어 없지. 그래서 환율 변동과 인식하는 게 없어. 자, 그럼 이제 영상 봅시다. 이제 여기서 IS로 갈 거고 BS로 갈 거 잡아내야 돼. 자, 그 BS로 갈 거는 원래 여기 있던 것들 있잖아. 있던 것들이 변동이 됐는데 그게 그러니까 있던 것들이 변동이 되면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 BS. 추가로 이쪽에 add가 된다든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은 손익계산서. 그럼 봐봐봐. 맨 처음에 얘는 기존에 여기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BS. 그 다음에 여기 단기근무원가로 여기서 늘어났잖아. 그 DBO 100하고 퇴직금 100 했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 어디로 가? BS. 얘는 BS. 여기 부채는 있잖아, BS요. 얘는 BS. 자, 이제 이게 헷갈려. 얘가 BS야, IS야? IS. 자, 얘가 기존에 여기 있던 값이 변동이 된 거야? 아니면 add가 된 거야? add가 됐잖아. 그래서 IS. 그 다음에 여기 이자가 발생했다고 했잖아. 얘 DBO는 뭐야? 당연히 채무니까 얘 BS로 가야지. BS.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있던 얘에서 변동이 된 거 아니면 add가 된 거야? add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IS. 아, 이건 원래 거. 원래 거 아니구나. 이건 원래 거 기초가지고. 그 다음에 단기근무가 이자 비용도 얘는 IS, 얘는 BS.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이 일어났어. 지급이 일어났는데 지급이 그 add가 된 거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에서 얘에서 지금 지급이 된 거야? 아니면 이 늘어난 거에서 지급이 된 거야? 기존에 있던 거 지급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BS, 얘도 BS. 그럼 요 자산은 어디 있어? 이 사회자산은 현금 사회자산은 어디 있는 거야? 현금은 여기 있고 사회자산은 여기 있지. 이게 100% 정립이 돼 있으면 여기서 100% 나갔겠지. 사회자산에서 100% 정립이 안 돼 있어. 100원이 지금 어떻게 정립된 거야? 만약에 현금 10에 사회자산 70에 미지급 60에 미지급 20이 있다고 치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현금은 여기 있는 거고 70은 60은 여기 있는 거고 나머지 20은 아직 미지급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입이 왔어. 전입 왔다는 얘기는 이 전입 온 사람이 이전에 있었어 없었어? 이전에 없었어요. 없어. 아니 우리 회사는 없었지만 기존 회사에 있었어 없었어? 예. 있었지. 그럼 평가했어 안 했어? 아, 했다. 했지. 했으면 여기 있어 없어? 있어야지. 단지 이게 요 시점에 전입으로 우리 회사가 와서 인식이 된 것뿐이지 그 전 회사가 다 인식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BS. 얘는 BS. 그래 BS가 되는 거야. 이전에 이미 여기서 입사해가지고 다 분기처를 다 했단 말이야. 뜬 건 우리 회사가 가져온 것 뿐이야. 그러니까 BS. 그 다음에 과거 근무원가는 DBO가 늘었어. DBO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일어났잖아. 이거는 BS야 IS야? DBO는 BS. DBO는 BS잖아 이게. 근데 이제 얘가 문제는 얘가 IS, 얘가 기존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포함이 있던 금액이 아니면 추가로 늘어난 거예요. 추가로 늘어났잖아. 그래서 IS. 그 다음에 환율 변동 효과도 이 부채는 어디로 가야 돼? BS. 다음에 환율이 변동하면서 변동이 된 게 여기 있던 금액에서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은 이 추가로 일어나는 거야? 추가로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건 IS.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 매출액이 100이 있으면은 매출원가가 70이야. 그럼 170에서 170이라고 쓰나?
이렇게 안 써. 이거를 마이너스 처리해가지고 30이라고 써. 즉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음수 처리가 된단 말이야. 비용은. 아까 내가 손익계산서 얘기했잖아. 이익이 플러스 손실 비용이 마이너스. 응? 그러면은 여기는 비용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지금 IS로 들어가는 금액이 손실이야, 이익이야? 손실이잖아. 손실이면은 플러스로 여기에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마이너스로 넣어야 되지.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비용이 얼마인가 물어봤을 때 만약에 요거 하나만 있다고 적어. 요거 하나만.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비용은 얼마야? 80.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서 비용이 이익으로 반영될 금액이 얼마냐? 그때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80. 질문에 따라 답이 틀리다고 같은 80인데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얼마? 80. 플러스 80.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비용 80.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이익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가 손실이니까 플러스가.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게 붕괴 처리야. 그래서 여기에 손익계산서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걸 했고, 다시 이제 사회자산에서는 사회자산은 간단해요. 사회자산은 자, 사회자산을 봅시다. 사회자산은 기초 F 재료가 있고 F1이 있겠지. 여기서 부담금을 납입할 거고, 베너핏 지급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자가 발생할 거고, 이게 가장 여기에는 여기 환율 변동 효과도 있어요. 환율 변동 효과 여기도 환율 변동 효과가 있고, 대신에 여기에는 정산 손익이라든가 과거무효과라든가 정산 손익이 여기는 없어요. 자산에는 부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F0가 있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요 과정을 거쳤죠. DBO 저기 차변과 대변이 있으면은 차변엔 사회자산이 있고 사회자산에 F0가 있고 대변에 현금 F0죠. 여기 미지급금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사회자산이면은 뭐예요? 사회자산은 기업이 DB 제도에서 기여금을 금융계를 낸 돈이잖아. 내지도 않고 나 사회자산 잡으세요.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 얘기 내가 본인한테 100원 주지도 않고 나 100원 준 걸로 하고 100원 나 올려달라고 똑같아. 올려줄까 안 올려줄까? 안 올려주지. 그러니까는 여기 미지급금이 될 수가 없다고. 현금. 그 다음에 부담금 나입하면은 사회자산이 뭐 100, 부담금은 현금 100. 여기 또 미지급금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자가 발생했어요. 이자라는 게 여기서는 이게 기대 수익을 얘기해요. 기대 수익. 실제 수익이 아니야. 실제 수익은 재측정 손익으로 와. 재측정 손익. 그럼 차별해 보여. 사회자산. 사회자산이 10, 여기는 기대 수익이 10. 그 다음에 지급이 일어났어. 지급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대변의 DBO 70, 대변의 사회자산 70. 사회자산이 70이든가 또는 미지급금 70. 현금 해가지고 70이 맞춰지겠지. 그 다음에 이게 부담금이고, 이게 이자고, 이게 지급이고, 그다음 기말에 이하고 하면은 차액이 발생하겠죠. 그 차액이 만약에 이익이 났다 그러면 차변 대변에 재측정 이익이
이익이 5, 사회자산 5. 그 다음에 기말에 그러면 다 합쳐지면 기말 자산이 요 F1이 되는 거야. F1하고 요 예정된 값하고 차이.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봅시다. 얘는 기존에 있던 거 없던 거야? 있던 거잖아. 그리고 뭘 넣어야 돼? BS. 얘는 BS. 현금 여기 있던 돈 나갔잖아. 그러니까 BS지. 그다음에 사회자산은 뭘 넣어야 돼요? BS고. 이때 현금은 BS.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두 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총액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총액은. 그 다음에 여기는 기대수익은 사회자산은 BS. BS. 기대수익은 IS. 얘는 없던 게 지금 생겼잖아. 그러니까 얘가 IS로 간다. 얘가. 그래서 자산 쪽에서는 IS를 가면 얘 하나야. 아, 그 다음에 환율 변동. 아, 그 다음에 이거 다 한다면 환율 변동. 그 다음 얘는 지급이 일어나면은 BS. 얘도 BS. 그 다음에 얘는 ES. 얘는 대체적 이익은 기타 포괄. 기타 포괄을 해서 기타 포괄 손익계산서로 들어가. 포괄 손익계산서. 그럼 환율 변동이 일어났어. 환율 변동 똑같이. 얘 자산이 외화 자산이 100불 있었어. 100불. 근데 외화 자산 이때도 있었을 거잖아. 근데 이때 환율이 있을 거잖아. 이때 환율로 평가하면 이때 환율이 1000이고 이때 환율이 1100이야. 그럼 외화 자산은 얼마 늘어난 거야? 100불은 그대로인데. 만원 늘었잖아. 그게 많이 늘었어. 그럼 사회자산이 여기에 늘어났으면 차변. 사회자산이 100이고 대변에 환율 변동 효과 이익이 100이 되는 거야. 이렇게 100이 아니라 만 1만 1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자산 얘는 BS지만 얘는 IS로 간다. 그래서 IS를 말하는 건 사회자산 2개. 여기까지 다 했어. 그러면은 재무제표의 회계 관련돼서 간략하게 봤어요. 이제 KIFRS 1019를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질문. 여기 프린트에 11번 사회적립자산 IS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못한 거예요? 11번 환율 변동 효과? 네, 거기에 그 차변에 BS. 못해. BS 그거. 수정해 놔야지. BS입니다. BS. 여기는 수정이 안 돼? 아니구나. 밑에구나. 사회자산에 요게 BS야. BS예요. BS. 이거 어딨어? BS. BS예요. 그 빨간색으로 해놨잖아. IS는. 나 관리비용은 좀 특수한 경우라서 이거 나중에. 네. 혹시 또 질문? 처음 적으실 때 부채 항목에 확정급여 채무 빼기 사회적립자산 해놓으셨는데 저게 작성할 때는 사회적립자산 차변을 해서 따로 적는 건지 아니면 저 부채 빼가지고 부채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순으로 해서 여기 밑으로 들어가요. 이게 별도로 여기야. 예전에는 퇴직보험 때 이게 별도로 여기 있었는데 KIFRS 요 밑에서 확정금치 면서 사회적립자산을 바로 빼서 바로 처리가 돼요. 왜냐 이 사회적립자산이 얘밖에 못 쓰거든. 쟤를 결제할 때밖에 못 쓰거든.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분계는 저기 등장하는데 나중에 재무제표 쓸 때 계산해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들어요. 확정금치는 100, 사회적립자산 70, 그래서 순확정금치 자산은 30. 그게 다 요거 과정을 다 거쳐서 가지. 네. 혹시 또 질문? 안녕하세요. 알파제 보험기를 보여 정영주 보험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9 종업원급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학점급여 채용을 산정하고 재무제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감사인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응답이 이루어질 거예요. 감사인분들도 이거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니까요. 저희 까만 건 영어고 영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간단하게 보면은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여기서 이제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시하는 퇴직급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퇴직급여, 확정급여 제도. 미리 얘기하면은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Pla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Plan 맞을까요? DB.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 근데 여기 확정급여 제도라고 해서 제도. 급여형 퇴직연금. 여기 퇴직연금이 아니거든. 그래서 확정급여 제도라고 하고 있고 확정기여 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아주 엄청난 차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의 확정급여 제도하고 확정기여제도하고는 의미가 비슷하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급여의 기간 배분, 보험수수적 과정, 과거 업무원가 정산 손익 인식하는 방법, 확정급여의 원가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공시할 내용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장기 전공 급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봅시다. 이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9호, 이 1019호가 나온 게 원래 IFRS 19호가 종업원급여예요. 인플로이 베너핏. 인플로이 베너핏인데 그게 IFRS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은 IFRS 19호라고 쓰면 좋은데 일부 조금 우리나라 형식으로 바꾼 것들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K가 붙었어요. K, 코리아. 그 다음에 19호의 앞에 천자부터 1019호. 그렇게 돼요. 목적 보면은 미래에 지급할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의 근무 용역을 제공할 때 부채를 인식한다. 종업원급여의 대가로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 용역에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때 비용을 인식한다.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면서 부채로 인식된 금액은 다 비용을 거쳐서 단기 손익에 반영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회사로 이 자산이 100조인가? 100억인가? 있어요. 그거하고 가장 저거한 게 상장회사. 상장회사하고 상장회사 계열사. 이 KIFRS가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상장회사 또는 상장회사 계열사들이 이 제도, 이 종업원급여에 의해서 KIFRS 회계처리를 해요. 근데 KIFRS가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 종업원급여예요. 종업원급여가 계리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아주 다양한 원가 항목으로 구성되고 하다 보니까는 자, 종업원급여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지고 단기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 해고급여 이 4개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연금 계리적으로 평가하는 건 퇴직급여하고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예요. 특히 가장 크게 변하는 게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는 밑에 있는 것처럼 장기 유급 휴가 또는 장기 근속 급여. 급여라는 얘기가 뭐 기본급여 얼마 줘도 되고 또는 금 또는 현물 이런 거 줘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장기 종급여를 예전에는 K기업에서는 지급할 때 비용 처리하고 다 끝냈는데 이거를 확정급여 채용으로 평가해서 미리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급여가 연금계리 평가 대상이다. 용어의 정의. 그리고 여기가 옆에 있는 요게 있죠. 요거 8. 요걸 문단이라고 해요. 문단. 문단 7, 문단 8. 문단 8에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에 퇴직급여 보면 퇴직 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퇴직금. 그다음에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는 단기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해고급여를 제외한 모두가 다다.
그러니까 월급이 단기 종업원급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해고급여는 해고시킬 때 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퇴직 시 주는 거가 퇴직급여니까 그 이외의 모든 거는 기타 장기 종업급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퇴직급여 제도는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그거는 공식 약정이나 비공식 약정을 퇴직급여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비공식 약정도 포함하냐면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주는 거 그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공식이지만 주는 거기 때문에. 확정 급여 제도와 확정 기여 제도가 있는데 확정 기여 제도는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퇴직급여 의제 의무가 더 이상 없는 제도가 확정 기여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퇴직연금 제도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확정 급여 제도는 확정 기여 제도 외의 모든 퇴직급여 제도라고 해놨어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뭐예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DC 확정급여 DB. DB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정의가 뭐예요?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가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이 확정된 거. 그래서 컨트리뷰션, 기여금. 그 다음에 DB는 베너핏, 급여. 급여가 확정되면 확정급여제도, 컨트리뷰션, 기여금이 확정되면 확정기여제도.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 안에 디파이드 컨트리뷰션, 디파이드 베너핏. 그러면 확정 급여 제도면은 급여가 확정된 제도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책 찾아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뭐라고 돼? 거기 말고 영문수백 책자에 영문수백 책자에 뭐라고 돼 있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정의가 뭐냐고, 정의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이 확정된 제도. 몇 페이지 어디 있어? 저 8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중간 밑에서 몇 번째? 8페이지 표에 맨 위에 정. 그렇다고 치고, 근데 여기는 확정급여제도가 그렇게 정의가 안 돼 있어. 확정기여제도 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라고 돼 있어요. KIFRS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의란 거고, 여기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의란 거예요. 즉 DC지만 DB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확정기여제도인데 확정기여제도로 부담금을 다 납입해줬어요. 근데 퇴직금은 뭘로 주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여제도가 부담금에다가 운용수익이 퇴직금이죠. 근데 그 금액이 너가 퇴직할 때 DB로 계산을 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보상해줄게. 그럼 그거는 DC예요, DB예요? DB.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에서 뭐예요? DB.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은 DC지. DC 부담금 납입해주고 끝났잖아. 근데 급여는 뭘로 줘요? DB로 준단 말이야. 그럼 재무제표에는 DB로 발행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예요. 확정기여제도의 모든 퇴직급여 제도라는 의미가 DC 제도지만 DB 제도를 주는 회사가 있다라면 그거는 DB 제도다, DC 제도가 아니다. DC 제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확정급여처분에서 사회적립자산을 빼야 되는데 사회적립자산이 있어 없어? 아까 그 DC 제도에서는. DC는 DC 제도인데 퇴직금은 추계액으로 주겠다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운용한 적립자산이 1,000원인데 너 퇴직금을 DB로 해서 1,100원이다 그러면 100원 더 지급해 줄게. 그 얘기라고. 그러면은 확정급여처는 1,100일 거잖아요. 1,000원. 근데 사회적립자산은 0으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0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DC 적립금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확정급여 제도의 의미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의미가 다르다.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라고 해놨어요. 그냥 확정급여 채무라고만 해놨는데 현재가치를 꼭 붙여놨어요. 이게 계리사들한테 했으면 현재가치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계리사는 현재가치 붙일 일이 없지. 다 현재가치 금액으로 산정하는 사람들인데. 보험료, 그러면 우리 보험료 할 때 보험료 현재가치 쓰나? 안 쓰잖아. 그냥 보험료라고 쓰지. 보험료 다 현재가치 한 금액이잖아요. 확정급여 채무도 현재가치 한 금액이라고. 종업원이 단기와 과거 기간의 근무 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미래 지급액의 현재 가치. 사회적립자산 차감자. 사회적립자산 차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적인 부분에 계속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치라는 말이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썼으면 그냥 우리는 확정급여 채무하고 끝났지. 확정급여 채무는 미래 지급할 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을 금액 이런 형식으로 정의도 끝내버렸지. 근데 회계적인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용어가 다르다. 그게 현재 가치라는 말이 붙었다.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급여 원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정급여 원가. 확정급여 채무, 어떻게 보면 채무의 원가거든? 확정급여. 디파인드 베너핏 코스트래. 디파인드 베너핏 코스트. 이것도 여튼 회계적인 용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계리사들이 생각하는 용어가 달라요. 만약 이렇게 써서 확정급여 채무 원가라고 아마 일반적으로 계리사들은 그렇게 썼을 거야. 왜냐면 확정급여 채무를 산정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원가를 만들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단기근무 원가. 단기 1년 근무를 제공하면 부차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난 금액이 단기 근무 원가. 과거 근무 원가는 제도가 개정되거나 축소되면은 확정급여 채무가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증감이 있는 금액을 과거 근무 원가. 정산손익은 그 확정급여 채무 줄 금액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의제 의무를 없애는 걸 발생하면은 그때 발생된 손익을 정산손익. 그래서 그 원가로 요 세 개가 다 들어가요. 단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손익. 이것도 다시 보면 단기근무원가가 기초에 있던 DBO의 변동이 아니면은 DBO 그 자체 값의 변동이 아니면 추가로 애드된 거예요. 그러니까 IS. 과거근무원가도 제도가 개정 전에는 기초값에 있었지. 근데 제도가 개정됐으니까 그만큼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증감이 있었어, 없었어요?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지만 그 증감된 금액을 과거근무원가, 그러니까 IS. 그 다음에 그 퇴직금 지급하고 그 퇴직금 지급 의무를 없앴으니까 정산손익. 그 다음에 확정급여 부채의 재측정 요소는 보험수령 손익, 사회적립자산의 수입, 자산이익상환 효과의 변동으로 부착된다. 즉 그 DBO 파트에서 발생되는 건 보험수령 손익,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에서 수익에서 발생되는 건 재측정 손익, 자산이익상환 효과의 변동에서 발생되는 것도 재측정 손익. 자산이익상환 효과는 나중에 마지막 시간 정도에 한번 물어봐요. 나한테 시간이 되면 그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자산이익상환 예전에 15년인가 16년인가 17년인가 한번 나왔었어요. 자산이익상환 이거 문제. 영문수령 문제 나왔었다고. 그다음 보험수요적 손익은 확정급여 채무 현재가치 변동으로 발생되는 거다. 그래서 경험조정, 즉 이전에 보험수요적 가정이 있었고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된 거. 보험수요적 가정의 변동. 우리 확정급여 채무 산정하면 보험수요적 가정이 있어야 되죠. 그 가정이 변경돼서 되면은 DBO도 변경되고 그때 변경되는 DBO를 보험에서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의 수익에는 이자 배당과 그 밖의 수익에서 다음을 차감한 금액을 사회적립자산의 수익으로 한다. 이건 실제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수익, 기대 수익이 아니고 제도 운영원가를 차감하래요. 제도 운영원가. 제도 운영원가가 뭐가 있어요? 우리 상교시 때 배웠죠. 운영관리기관이나 자산관리기관에 있으면은 뭔 수수료 뜬다고 그랬어? 운영관리기관은 운영관리 수수료 띄고 자산관리기관은 자산관리 수수료 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제도 운영원가가 이 자산관리 수수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립자산 운영하려면 하면은 비용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할 거 아니에요. 사회적립자산 운영하려고 뭐 돈 들어가야 될 거잖아.
그 돈은 사회적자산 수익이 100원이 발생했는데 그때 만약 자산관리 수익 30원 발생했다. 30원 뺀 70원을 실제 수익으로 삼아라 그 얘기예요. 다 100원으로 다 잡지 말고. 그 다음 제도 자체와 관련된 세금도 빼라. 그다음 정산은 확정급여에 따라 생긴 급여 일부나 전부에 대한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를 정산이라고 해요. 정산. 세틀먼트. 단기종업원 급여는 넘어가고 단기 유급수가 좀 넘어가고 이익분배 상해분배도 넘어가고 읽어봐요. 퇴직급여에는 학정기여제도, 학정급여제도가 있는데 학정기여제도는 기업의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기여금을 납부하면은 의무가 끝난다. 근데 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의 의무를 약정한 급여를 전직 또는 현직 종업원에 지급하는 것이다. 전직 종업원이 왜 나왔을까요? 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람은 퇴직하면 줘야 되잖아. 근데 전직 종업원은 왜 나왔을까요? 이미 퇴직하고 없는데. 근데 두 번째 시간에 그랬던 펜션과 애니어티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주는 거고. 기업이 죽을 때까지 주는 거잖아. 그러면 지급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면은 그거는 전직사라는 거죠. 그래서 전직이 있는 거잖아. 현직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펜션 구조가 아니라 애니어티 구조이기 때문에 전직 급여를 전직 종업원에게 지급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현직 종업원에게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기업이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DB제도. 보험수리적 위험, 실제 급여와 예상 급여의 이 초과 위험, 투자 위험. 이거 DB 가입하면 사회적 자산을 누가 운영해요? DB는 기업이 운영하죠. 그러니까 투자 위험을 기업이 져야 돼. 근데 DC는 투자 위험을 누가 져요? 수익자. 퇴직. 종업원 근로자가 돼야지. 근로자가 퇴직자가 아니에요. 퇴직자는 이미 IRP로 넘어간 사람이고 우리 회사에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DC 가입자가 그 투자 손익을 위험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투자 위험을 지니까는 직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DC로 운영하면은 수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DC로 전환하자고 해도 잘 안 해. 그러니까 들어온 게 뭐라고 아까 얘기한 추계액 보전형 DC. 그러니까 네가 퇴직할 때 추계액 그거 해서 네 차액을 줄게. 그거 가지고 운영해라. 이거는 회사가 근로자한테 호혜적으로 해준 제도예요. 만약에 추계액이 1,000만 원인데 내가 DC로 운영해서 1,200이 됐어요. 그럼 회사에 더 줄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다음 근로자는 얼마 받아요? 1,200. 근데 원래 DB에서 얼마야? 그럼 얼마 더 받는 거야? 200원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더 좋은 제도를 해주는 거야. 그다음에 학정 기여제도는 넘어가고 기여제도는 기여제도 넘어갈 거예요. 문단 50, 50 넘어가고 여기서 또 학정급여제도 문단 55 학정급여제도의 회계 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하고 보험수리적 손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 채무는 종업원의 관련 근무용을 제공하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을 측정한다. 자, 그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퇴직한다를 가정해서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추계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퇴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 사람이 1년 후 퇴직할 수도 있고 2년 후 퇴직할 수도 있고 30년 후 퇴직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는 확률론을 써야 돼요. 그걸 보험수술 가정이라고. 보험수술 가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뭐 6개월 안에 결정되고 1년 안에 결정되면 현재 가치 한 금액이랑 얼마 차이가 없겠죠. 20년에 결정된다고 해봐봐. 그 금액. 20년은 1,000만 원이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아니죠. 그러면은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금액을.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계리사분들은 미래의 리스크를 평가해서 현재 시점을 만드는 분들이고, 회계사분들은 과거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다시 미래가 어떨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급여제도 회계 처리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산정한다. 종업원이 단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비용의 대가를 획득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보험수수적 기법을 사용한 신뢰성 있게 측정, 추정한다. 자, 여기에 이제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이라고 했어요.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미래 지급할 퇴직금 중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근무 영역의 대가를 획득한 급여. 이 획득한 급여라는 게 가득 급여라고 해요. 가득. 회계적 용어로 가득. 그러니까는 얻어가지고 내게 됐다. 가득. 좀 어렵죠, 용어가. 가득급여. 회계사분들은 가득급여라고 해요. 가득급여. 그러니까 현재까지 7년 근속했다 하면 7년치 내게 지금 얼마냐? 그걸 가득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지급할 게 1,0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현재 7년 근속해서 그럼 가득급여가 얼마예요? 700, 10분의 7. 그 근속년수로. 그 다음 예측 단위 적립 방식으로 한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측 단위 적립 방식.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은 이제 뒷부분에 다시 다 읽어보죠. 이 경우 단기와 과거 기간에 기속되는 급여를 산정하고, 단기와 과거 기간에 기속된 급여를 산정하고, 급여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통계적 변수와 재무적 변수를 추정한다. 우리는 에스터메이트 하는 거예요. 추정. 이 값을 추정하면은 기반의 실제 평가하면 값이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예정된 거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지. 추정을 쓰니까는. 그러니까 보험수수료 손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측정 손익.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와 단기 근무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급여를 할인한다. 할인하는 이유가 20년 후에 1,000만 원과 현재 1,000만 원은 다르다. 그러니까는 현재 금액으로 만들어야 돼서 할인한다.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에서 사회적 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한 부채 쪽에서 확정급여 채무에서 사회적 자산을 차감해서 순확정급여 채무 부채가 된다. 그래서 순확정급여 채무의 금액을 위에 산정된 과소적립액이나 자산 이상을 한도로 초과적립액으로 산정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산의 실상을 간단히 보고 봅시다. 자산의 실상을 간단하게 이걸 칠까? 거기 못 쳐야지. 자산인식 상한에 대해서 좀 보고 갈게요. 자산인식 상한이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자산인식 상한 문단 65를 보면요. 문단 65의 3을 보면은 미래 경제적 효익은 직접 또는 결손에 있는 다른 제도를 이용 간접적으로 기업에 유입될 수 있으며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현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산의 이상은 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이다. 뭔 얘기냐면은 자 이제 이거를 보면은 확정급여 채무가 100이고 사회적립 자산에 80이 있다고 해봐요. 사회적립 자산. 그러면은 정률률은 몇 %예요? 80%. 만약에 최소 적립 비율이 90%다. 그럼 몇 퍼센트 부족한 거야? 10%. 그러면은 내년에 몇 퍼센트까지 메꿔야 돼요? 3분의 10. 그럼 몇 퍼센트가 돼야 돼? 목표 적립비율? 83.33 정도 되겠지. 그게 쉬운 문제라고. 자, 그러면은 80이면은 100에서 80 빼면은 이거를 이제 순이라고 또 순. 확정금액 채무에서 사회적립 자산을 빼는 거를 회계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안 써. 괄호로 써요, 괄호로. 그럼 회계는 다 더하는 거야. 무조건 다 더하는 거야. 중간에 우리는 100원에서 내가 과자 사 먹었으니까 10원 빼고 뭐 장난감 샀으니까 20원 빼서 70원 남았네. 이렇게 우리 표현하죠. 회계는 그렇게 해서 100원에서 과자 10원 사 먹고 장난감 20원 사서 70원 남았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괄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괄호는 사과하고 괄호 열고 F를 이런 뭔가 설명하는 형식으로 하잖아. 근데 회계는 아니야. 회계는 얘하고 얘가 따로야, 따로. 네. 그래서 괄호는 음수를 뜻하는 거야, 음수를. 회계에서는. 이것도 회계적인 그게 아닌 일반인들은 잘 또 이해하기, 마음으로 잘 안 와닿는.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마음으로 잘 안 와닿는. 그러다 보니까는 100에서 80을 빼가지고 20을 만들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서 쓰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괄호로 쓰는 거하고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마이너스 쓸 때는 이걸 빼는 항목인지 더하는 항목인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 응? 그 지급액은 빼는 항목에 더하는 항목이야. 빼는 항목 알잖아. 전입액은 더하는 항목이야, 빼는 항목이야. 더하는 항목. 그렇게 확실하게 아는 거는 좋겠는데 가끔가다 잘 모르겠던 것들 있잖아. 가끔가다 들어보면 이게 더하는 항목이야, 빼는 항목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100에서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이렇게 작성하면 숫자가 완전히 틀려지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할 때는 그 만드는 사람의 그 뭐라고 하지? 지식, 재능?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 숫자가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음수로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면은 그냥 다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작성하기가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일반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작성하기가 이게 편하지. 그러니까 회계적으로는 나도 동감해, 이렇게 쓰는 게 아주 편하거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담으로 얘기해. 내가 미래에서 증권에서 이거 처음 시스템 만들 때 이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뭐 더하기 뭐 빼기,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B 빼기 C 더하기 D 빼기 E 더하기 G 빼기 F 해가지고 K가 나왔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는 그러니까 계리적인 시각에서 만들었을 때가 그때는 회계적인 시각이 별로 없었으니까 계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게 봤거든. 아 이게 빼는 항목이라고. 근데 이게 불편한 거야 나중에. 차라리 그냥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편한데. 그래서 회계적인 부분이 숫자적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편해. 그러면은 100에서 80도 20. 그리고 수준학적 급여 부채. 그러니까 여기 채무, 여기 부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무는 그 지급할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부채는 라이어빌리티를 얘기하는 거고. 채무는 어블리게이션을 얘기하는 거라고. 의무. 지급할 의무가 100 있단 말이야. 100 있는데 80을 뺐으니까 20만 나왔으니까 재무제표에 반영된 부채는 20이 되는 거야.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라이어빌리티와 어블리게이션의 차이. 근데 수납적 급여 부채 20. 요거고 이 부채를 설명하는 자산 아니고 괄호를 음수라고 써요. 음수면 자산이야. 그러면 100원이 있는데 사회적 자산 110이 됐어. 그럼 10원은 자산인 거야. 자산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자산인식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인식 상한. 자, 이게 자산인 것 같은데 다 자산이냐? 다 자산이냐? 자산인식 상한은 거기 있잖아. 미래 기여금의 감소나 현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래 기여금이나 또는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니 이 10원 중에 내가 3원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그러면은 이 3원을 내가 받았다고 치면은 얼마야 그럼 남는 게? 7원. 그러면 이 자산을 이 확정급여에 대한 자산을 10원으로 봐야 돼? 7원으로 봐야 돼? 사용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100원에 지급할 돈은 100원이야. 근데 내가 지금 110원을 넣어놨어. 근데 얘만 결제할 수 있는 돈이라고 얘는요. 그래서 이렇게 차감 항목으로 표시해놓은 거란 말이야. 순액으로. 그래서 순확정급여 부채 자산을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10원이 자산이 됐어. 10원이. 근데 내가 이 돈 중에서 내가 사용자가 3원을 받을 수가 있어. 미래 기여금이나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채무를 왜 순수하게 결제될 수 있는 돈은 얼마 있는 거예요? 107원인 거지. 107원. 그래서 여기를 3원을 빼가지고 3원을 뺀다는 게 여기 더해줘야지. 더해가지고 7원을 만드는 7원. 그래서 이게 자산인식 상한 전, 여기는 자산인식 상한 후, 순, 확정급여, 부채, 자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요 10원 중에서 3원을 누가 가져간다고? 사용자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돼? 그 10원으로 이 자산을 인식하면 안 되지. 3원이 되는 거야. 3원을 빼서 7원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어려운 개념 아닌데. 이 돈이 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돈이 다 이 돈 누구 거야? 이 돈 근로자 거야? 사용자 거야? 근로자. 그럼 이 돈도 누구 거야? 근로자 거잖아. 보면은. 근데 사용자가 얼마 가져갈 수 있다고? 3원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럼 이 110이 다 근로자 거야 아니야? 3원 빼야 되잖아. 그 뺀 게 요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7원이 자산인식 상한 인식 후 순 확정급여 부채 자산이 되는 거라고. 응? 오케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자가 발생된다 그랬지. 우리 손님께서 뭘로 들어가 이게? 이자 원가를 아까 들어갔지 여기. 근데 요걸 뭘로 들어간다고 했어? 기대 수익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얘는 100원에 대한 이자가 그대로 발생되면 그대로 다 인식하면 되는데요. 됐지? 얘 110원에서 기대 수익이 10%라 봐. 그럼 11원에 발생했겠네. 11원을 다 기대 수익으로 인식하면 돼야 왜 안 돼? 환급 관련해서 지급받아야 될 사용자 돈이 있어. 그치. 안 되지. 그러니까는 요 11원은 그대로 다, 그렇다고 요거를 11원을 빼가지고 3원, 예를 들어서 11원에 얼마야? 3원이니까 얼마지? 얼마라고? 0.3원이라고 해야 되나? 0.3원을 합시다. 0.3원 해가지고 11원에서 0.3, 10.7 이렇게 쓰면은 정보가 계산이 돼야 돼. 나와 안 나와? 10.7이 바로 와닿냐고. 안 와닿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10을 그대로 써야지. 여기 기대수익이 10이 났구나 알지? 그 0.3 어디서 빼야 돼? 여기서 뺀다. 0.3. 그래서 당기손익에 자산인식 상한의 기대 수익을 차감하는 게 이거라고. 그래서 보면은 이자원가 10원에서 기대 수익 10을 빼고 요거 0.3 더하고. 그래서 비용이 얼마 그러면은 마이너스 0.7원 되는 거야. 그래 요건 뭐야? 이익이야 손실이야? 이익이란 말이야 이거는. 여기는 음수가 이익이라고. 음수가 여기는 손실이 플러스 이익이 마이너스.
그래서 자산이 상한이 나오면은 미래 기여금으로 상쇄될 돈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 돈을 차감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은 근로자 돈이 아니잖아. 이 돈의 주인은 물론 회사가 냈지. 누구 돈이야, 누구 돈. 근로자 돈이란 말이야, 근로자 돈. 근로자에게 이 퇴직을 주려고 쌓은 돈이니까. 근데 110원이 다 아니고 그 중에서 사용자 가져갈 돈이 얼마라고? 3원. 요게 자산이익 상한이고 요 3원을 뺀 107원 엄밀하게 따지면은 근로자 돈은 얼마가 다 107원이다. 근로자 돈은. 근데 107원을 표현하면은 실제 자산 지금 110원이 있는데 107원 쓰면 3원이 도망가 버리잖아. 그럼 이 돈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으려면 이게 쉽게 찾아줘? 이렇게 써놓으면은 안 찾아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다 수렴으로 다 표시한 거란 말이야. 100원에서 110원 있었는데 이 중에 3원은 사용자한테 갈 돈이니까 그러니까 7원이 자산이다. 3원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수렴으로 다. 그러니까 회계는 절대 내 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주행한테 줄 돈이 100원이고 내가 받을 돈이 70원이라고 해서 상계에서 30원만 줄게. 그거는 현실이고 회계는 절대 안 그래요. 100원 줄 거 100원 주고 70원 받을 거 70원 받아가지고 회계 처리 딱 된다고. 네팅을 안 해. 얘만 네팅하는 거야 지금. 이 자산이 얘만 결제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팅해서. 그래서 순이라는 말을 쓸게요. 순. 자산이익 상한. 자, 단기 근무 원가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른다. 그래서 보험수리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그다음 퇴직급여액은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그다음 보험수리적 가정을 한다. 자, 확장급여 제도의 궁극적 원가는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놓고 이러한 변수에는 퇴직 전 최종 임금, 종업원 이직률과 사망률, 종업원 기여금, 의료원가 추세 등이 있다. 확장급여 제도의 궁극적 원가가 얼마가 될지는 불확실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급여 채무 현재 가치와 관련 단기 근무 원가 측정에서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첫 번째, 보험수리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미래 지급할 퇴직금을 그어야 되니까 보험수리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그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보험수리적으로 평가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유닛. 한 단위. 우리 500만 원을 5년 동안 지급한다 그러면은 한 단위는 얼마? 100만 원. 그러니까 여기는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한다기 때문에 근무기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미래퇴직금을 구해가지고. 미래퇴직금을 구해서 근무기간으로 나눠서 이제 그 확정급여 채무를 산정한다. 요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수식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제 요게 나왔으니까. 보험수리적 평가 방법에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와 단기 근무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가구 근무 원가를 결정할 때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다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을 사용한다.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이 아까 앞에 나왔지만 이제 정확히 여기에 나와요. 이제 문단 68다. 예측 단위 적립 방식, 근무 기간에 비례하는 발생 급여 방식이나 급여와 나누기 근무 연수 방식이라고 한다. 그때 미규 씨가 질문했었나? 왜 R로 나누냐고? 거기 그냥이야. 이규 그때 2일차 때 질문했던 거. 거기에 급여와 나누기 근무 연수 방식. 급여를 근무 연수로 나눈단 말이야. 근무 연수로 나눠가지고 근무 1년당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긴 다음에 궁극적인 확정급여 채무를 결정하면 각 급여 수급권 단위를 별도로 측정한다. 각 급여 수급권 단위별로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유닛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계리사는 걸 유닛이라고 한 단위 유닛. 그 다음에 69 보면 퇴직급여 채무 일부를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결제할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퇴직급여 채무 전부를 할인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을 보통 안 하는데 이건 1년 미만이라도 할인하라는 거야. 다음에 70번 급여의 기간 매번 70번까지만 하면 될 거예요. 70번, 71번까지만 합시다.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와 관련 단기 근무 원가를 결정할 때는 제도에서 정하는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 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한다. 즉 근무 기간에 걸쳐서 급여를 배분한다고 했어요. 배분 한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1년당 적립해야 될 금액.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의 급여 수준, 근무기간 초반의 급여 수준보다 중용이 높은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는 기간은 다음 1에서 2에 이르는 기간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 없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퇴직급여, 퇴직금이. 근로자 퇴직급여는 뭐라고 돼 있어요? 31일 지임금 1년 근속당 31분 평균 임금 이상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걸 우리는 단수제, 법정제, 한배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했고. 그러니까는 인크리징 함수가 될 수밖에 없죠. 퇴직금이 R에 대해서 근속기간 R에 대해서 인크리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네가 3년까지는 퇴직금이 없고 3년부터 이제 지나가면은 1년당 1개씩 줄게. 그래서 최대 10개까지 13년까지 줄게. 딱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3년까지는 퇴직하면은 퇴직금 있어 없어요? 없지. 4년 근속하고 퇴직하면 몇 년치 줘요? 1년치. 13년 근속하면은 13년 근속하면 몇 년치 줘? 10년치. 14년 근속하면은 10년치. 아니 13년까지만 10년치까지 준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3년까지는 없고 3년부터 13년까지 근속하면 1년에서 1년씩 주고 13년 이후부터는 없어. 대신에 가득한 거 몇 개 있어. 14년 근속하면은 13년까지 10개 가득했죠. 그럼 10개 준다고. 그러면은 급여 배분을 0에서 3년까지는 없죠. 13년까지 여기는 급여 배분해서 DBO 적립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14, 15는 여기는 없고 그냥 DBO 13개만 10개만 받잖아. 10개. 이때는 이제 어떻게 배분하냐면 정액법이랑 여기 10으로 배분하라. 나누기 10으로 하라. 그 얘기를 지금 이 얘기. 즉 이것도 급여 기간 배분해라 그 얘기. 근데 급여 기간 배분하는데 여기서부터 한다? 아니라고. 여기서 생기니까 여기서 쌓아라 그 얘기. 여기서 쌓아라. 그게 1과 2야. 1이 여기고 2가 여기야. 그럼 70일에 보면 예측 단위 적립 방식에 따라서 당겨 가호기간을 배분하는데 급여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채무가 생기는 기간을 배분한다. 이거 자 급여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채무가 생기는 기간을 배분한다. 퇴직급 채무 언제 발생해? 여기 3에서 여기까지잖아. 그래서 급여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채무가 생기는 기간에 배분한다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확정급여 채무를 측정할 때 보험소유기법을 사용한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부채 인식을 정당할 수 있다. 제 계산하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